유재석님, 조세현님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일반인 분들도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페이커님, 우영민님 같은 특정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야든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른 미디어와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죠.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디자이너들은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죠.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해 스크린에 혹은 잡지에 등장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이 디자이너도 인터뷰 요청과 게스트 요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다 거절하죠. 거절당한 관계자들도 처음엔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신비주의 마케팅 전략이군. 하지만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어디 한번 보자고. 자신의 브랜드를 낸 87년부터 패션 디자이너로서 은퇴를 선언한 2008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미디어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퇴를 기념하고 브랜드 2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패션쇼까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패션쇼의 틀을 깨는 패션계의 2단아라 불리며 우리가 참신하다고 느꼈던 많은 디자인의 시초였던 브랜드 마르지엘라의 막당 마르지엘라 이야기입니다. 그의 디자인의 원천을 알려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핀란드 출신 아버지와 벨기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내향적이고 섬세했습니다.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발소의 수시로가 오랫동안 관찰하기도 했고 바비 인형의 옷을 입히며 놀았습니다. 7살에 TV에서 진행되는 파리 패션쇼를 보며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서 보았던 디자인들을 인형 옷이나 그림으로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그의 디자인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듯 공룡을 좋아했어도 고고학자가 되진 않고 차를 좋아했다고 엔지니어나 디자인을 전공하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그는 이 애정을 현실화시켜줄 조력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의류업에 종사했던 할머니였습니다. 드레스 제작사였던 할머니는 자신의 옷도 제작해서 만들어 입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옆에서 재단 봉제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러곤 할머니가 옷을 만들다 남은 천을 가지고 공책에 붙여가며 옷을 그렸습니다. 잡지를 보다가 정말 갖고 싶은 옷이 생기면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형 옷으로라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 패션에 대한 애정이 식을 틈이 없었습니다. 벨기에 하셀트라는 도시에 있는 세인트 루카스 예술학교를 다닌 후 세계 3대 패션 학교인 엔트워프 왕립 예술학교에 들어가 7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메종 막생 마르지엘라의 동업자 6명의 친구를 만나죠. 그중 공동 설립자 제니 메이렌스도 여기 속합니다. 학교를 나와 그가 존경하고 그의 브랜드 설립에 자양분이 된 엄청난 디자이너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4년간 일을 합니다. 바로 장폴 고티에죠. 그는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장폴 고티에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He said, "You don't realize, Martin, that you have a style, a taste, and you should stick with that taste for your future." And it's strange, but I did not know. I knew I had a taste, quite directioned, but I did not know that that was becoming a style. 확신이 없었던 젊은 막당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그였죠. 장폴 고티에 또한 막당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막당이 처음 패션쇼를 한 날, 장폴은 인터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패션쇼를 가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데리고 패션쇼에 참석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막당은 어시스턴트를 그만두고 87년 8월 자신의 브랜드 메종 막당 마르지엘라를 설립합니다. 이 마르지엘라는 처음부터 탄탄대로였을까요? 전혀요.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만의 스타일을 대중들이 알아봐주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매장 내부 인테리어도 처음은 너무 돈이 부족해서 버려진 가구들이나 값싼 빈티지 가구들로 매장을 꾸몄습니다. 그래도 천재는 주어진 상황에 최대한의 효과를 찾는다고 할까요? 80년대 후반 당시 대부분의 쇼룸과 매장들은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검은색 어두운 가구들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같은 분위기를 따라한다면 경쟁이 안 될 건 뻔했죠. 그는 흰 천과 흰 페인트로 내부의 모든 것을 칠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옷도 흰 가운을 입게 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4개의 스티치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흰 라벨을 옷에 달기 시작합니다. 라벨만 확인하고 야, 이 옷 그 디자이너 그 브랜드 거잖아 라는 생각이 싫었던 마르탱이 라벨에 의미를 덜 부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특징도 없는 공백으로 하려다가 빈 라벨은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된다며 변호사가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이 4개의 스티치로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만 처음 이 겉감에 있는 스티치를 보고 사람들은 못에 묻은 얼룩이나 실밥으로 여겼습니다. 마르지엘라를 입은 사람들은 일일이 이게 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설명해야 했죠. 그렇다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스티치가 어떻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가 디자이너로서 보여준 행보가 인정을 받으면서 이 스티치가 브랜드의 아이콘, 해체주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89년부터 2008년까지 그가 패션계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었길래 이렇게 대중들에게, 패션업 종사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얼굴의 베일, 패션쇼 장소의 파격성, 어깨패드를 작게 넣어 신체 라인이 드러난 자켓, 그리고 보이는 스티치, 마감 처리가 안 된 트라우저, 그리고 탑이 하이힐. 첫 번째 패션쇼만으로도 마르지엘라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첫 쇼는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안내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디자인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거야. 내 세계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쇼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시즌마다 재해석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타비 슈즈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일본의 전통 양말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첫 방문을 했을 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일본 노동자가 신고 있는 플랫한 코튼 타비 신발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발 디자인을 고민하던 그에게 아주 좋은 디자인 소재였던 거죠. 막당은 일본의 디자인에 꽤나 많은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82년 패션쇼의 해체주의를 처음 선보인 네이카와 쿠보의 영향도 받은 디자이너죠. 이때의 꼼데기 악성 쇼는 당시 예술품에 가까운 옷들이 줄을 이루는 프랑스 패션계 사이에서 전혀 다른 옷들을 선보입니다. 거적대기라고 불려도 될 만한 옷감들을 무질서하게 봉제해놓고 실밥도 튀어나온 완성도 떨어지는 옷들이었죠. 이 쇼를 본 막당은 깊은 영감을 받았다며 이 쇼를 보기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으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패션계에서 해체주의라는 말은 이 두 디자이너에 의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체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에서 생긴 해체주의의 개념이 패션에 적용된 것입니다. 여성복, 남성복은 이래야 되며 패션쇼는 이래야 하고 옷굿디르는 이래야 한다는 법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해체주의는 좀 다르죠. 레이카와 쿠보는 현 패션계에 대한 저항, 반감의 의미가 강한 반면 막당 마르지엘라는 기존 의복을 해체, 분석하여 디자인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중고 의류를 다 해체하여 재구성한 옷을 시즌 컬렉션에 추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바로 0번대 아티자날 라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니들스의 리빌드 셔츠 디자인도 이 라인이 시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 때문에 해체주의가 오뜨꾸띠르로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 콧대 높은 파리 의상조합에서 이 라인을 오뜨꾸띠르 컬렉션에 제안한 것입니다. 전통 오뜨꾸띠르 방식을 탈피한 해체주의인데 나중에는 하나의 고귀한 스타일로 인정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러한 직접적인 해체주의 방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패션쇼의 틀을 깨버립니다. 89년 10월 19일 음침한 파리 동네의 허름한 놀이터에서 패션쇼가 진행됩니다. 쇼를 보러 온 유명인들, 돈 꽤나 있는 갑부들은 반신반의하며 리무진을 타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이 착석해 있었죠. 그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지인처럼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하였으며 실밥이 튀어나와 있는 마감 처리 제대로 안 된 옷들을 입은 채 워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던 아이들이 모델들이 걷고 있는 런웨이로 뛰어들었고 마지막은 모델들과 함께 즐기며 웃고 떠드는 장면으로 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패션쇼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이 쇼에 참석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낙후된 지역의 패션쇼가 나에겐 첫 번째 패션쇼였습니다. 쇼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영문도 모른 채 이러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주변의 눈치를 살폈는데 참석한 절반이 나와 같이 울고 있더군요. 그 디자이너는 바로 라프 시몬스입니다. 이 패션쇼 이후에도 상상도 못할 여러 곳에서 쇼를 진행합니다. 93년 10월 지난 10개의 시즌의 성과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가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던 중 94 SS쇼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는 제작팀과 어시스턴트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아무런 예고 없이 이번 컬렉션의 옷들이라며 그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스케치를 받은 어시스턴트들은 황당해했습니다. 막당, 이건 모두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잖아요. 네, 바로 여태껏 해온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회색으로만 바꾼 옷들이었죠.
이것 역시 틀을 깨버리는 시도였습니다. 패션쇼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과거의 것들을 전시하는 게 아닌 새롭고 신선한 것들을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95FW. 그는 다음 시즌에 또 한 번 패션쇼의 개념을 깨버립니다. 또 똑같이 과거의 것을 갖다 쓴 건 아니고요. 3월에 기존 바이어들을 초청해 미리 신상품을 보여주고 각지 매장에 구비할 수 있게 구매할 수량을 미리 받아놉니다. 그리고 진짜 이벤트인 9월 패션쇼 대신 전국 각지에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 매장으로 초대합니다. 시차가 있는 여러 나라의 매장에 같은 날 같은 시간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만약 보고 있는 아이템이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바로 3월에 미리 바이어들을 초청한 이유였죠. 이것 또한 혁신입니다. 언론이나 유명인들, 즉 특권자만을 위한 파티가 아닌 직접 사는 구매자들이 제일 먼저 접하고 구매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한 거죠. 바로 이 시즌에 지금의 마르지엘라 라벨에 적힌 넘버링 시스템이 발명됩니다. 발명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처음에는 스타일에 따라 5그룹으로만 분류했습니다. 그 5개의 그룹 중 하나가 바로 레플리카 라인이죠. 이 라인엔 특히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군 스니커즈와 레플리카 향수입니다. 두 개의 레플리카의 의미는 다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는 보통 의류와 같이 실제 70년대 독일군이 사용한 신발을 복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레플리카 향수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라벨의 오리지널이란에 향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소, 순간 등을 적어놓습니다. 이번엔 옷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즌엔 막댕 마르지엘라의 천재성을 감탄하게 만든 인형의 옷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옷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거대한 지퍼와 단추, 두꺼운 실로 짜인 니트, 어딘가 어색한 비율과 포켓, 그리고 잠그는 액세서리 부분을 인형의 옷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코닉 티셔츠인 에이즈티, 군용 양말이나 장갑 등을 연결해 만든 의류, 비닐을 사용한 의류와 그것을 활용한 소개 방식, 수집한 빈티지 의류들을 흑백 사진을 찍은 후 사진 그대로 옷에 프린팅해서 착시 효과를 내는 옷으로만 진행한 패션쇼. 원단의 가장자리에 회사명과 성분 표기가 적힌 부분을 의도적으로 겉으로 드러낸 치마와 마네킹의 실루엣과 질감을 그대로 옷으로 재현시킨 베스트와 자켓, 납작한 2D 실루엣의 옷을 패턴사들이 옷걸이에 들고 쇼를 진행한 플랫 컬렉션. 이것 또한 어릴 때 공책에 그렸던 페이퍼 인형에 착안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오버사이즈 컬렉션. 실생활에서 쓰이는 포크, 클립을 이용한 액세서리, 안감, 겉감이 뒤바뀐 자켓.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마르지엘라 쇼에 참석한 패션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쇼에 입장할 때는 쇼에 대한 기대보다 이번엔 얼굴을 밝히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착석한 뒤 오늘도 역시 나타나지 않은 마르탱에 대한 실망감보다 상상도 못했던 연출과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으로 쇼를 나왔다고 합니다. 여태껏 보아온 내용들만 보아도 이 말의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옷들이 일반인들의 일상에 녹아들긴 힘듭니다. 명성에 비해 매출은 부족했고 90년대에는 경제 위기까지 닥쳤었죠. 이로 인해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르메스의 디렉터. 브랜드 에르메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말 안장을 만들기 시작해 명품이 최고봉에 오른 수제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수장의 딸이 마르지엘라의 모델 일을 했었고 그 딸로 인해 알게 된 막당 마르지엘라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에르메스에서 디렉터를 제안한 것은 패션계에서 막당의 입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고 97년부터 6년 동안 에르메스의 디렉터와 자신의 브랜드를 동시에 총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2년 디젤의 렌조 로소가 마르지엘라의 생산업체를 인수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게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 많은 렌조가 회사를 인수했으니 자본적으로 자유로워졌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 마케팅 부서들이 생겨나고 이런 부서들이 컬렉션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채워야 할 서류라는 추가 작업이 생기게 됨을 의미하죠. 이 번거로운 작업으로 족쇄가 생긴 창작 활동에 지친 메종 마르지엘라의 공동 설립자 제니 메이렌이 마르지엘라를 떠나게 됩니다.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던 막당도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디렉터가 되어 시키고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패션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결국 20주년 기념쇼를 마지막으로 패션계를 떠납니다. 떠난 뒤 마르지엘라 팀이 계속 디자인을 담당하다가 새로운 인물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등장합니다. 바로 디올에서 잘린 존 갈리아노였죠.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발언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나치를 옹호하며 옆에 있는 유대인을 모욕했던 사람이죠. Oh my god. We have a problem.
2005년에 마르지엘라의 디렉터로 임명된 존 갈리아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기존 마크당 마르지엘라가 해왔던 것들에서 상징적인 디자인들을 그대로 가져와 변형 혹은 단순화합니다. 그로 인해 매출이 떡상하죠. 패션 디자이너로서 능력을 좋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 때보다 몇 배의 매출을 내고 있고 대중에게 보다 더 친근해진 메종 마르지엘라의 존 갈리아노가 더 성공한 디자이너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여러 비슷한 디자인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마크당 마르지엘라가 더 성공한 디자이너라고 보시나요? 제가 준비한 마르지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럼 패션계를 떠난 마르탱 마르지엘라는 뭘 하고 있나요? 파리에서 개인 전시를 하는 예술가로서 행보를 걷고 있더군요. 여전히 얼굴은 드러내지 않은 채로 말이죠.